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지혁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실 때 136나라를 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우크라이나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황 대표님이 주관하신 청년 기살리기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방법은요 다 아실 겁니다. 뭐 손자병법, 동양에서는 손자병법, 전쟁하려면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클라우제비츠, 독일 사람이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렇게 싸우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런 이론 책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책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책을 20권 썼는데 10권이 전쟁책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쓴 전쟁책인데요. 제목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게 그 부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책 밑에 장갑차가 있죠. 탱크 비슷한 장갑차. 저게 러시아에서 만든 BTR-80이라는 장갑차인데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직접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400페이지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이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의 한 30분의 1도 오늘 강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을 인터넷 알라딘 서점에서 사보시든가 또는 교보문고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모습입니다. 위쪽에 강이 보이죠? 유명한 드니프로 강입니다. 사진 중앙에 조그만 아파트들이 이열로 있죠? 한 4, 5층짜리 아파트들이. 저게 혹시 연세된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 흐르시조프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네. 흐르시조프가 1960년대 그때만 해도 소련에 가옥이 부족했어요. 주택이. 그래서 그 표준화된 주택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막 건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하게 자재를 써가지고 그래서 흐르시조프 이름을 따라서 흐르초카라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뭐 사진은 그럴듯한데 막상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 일이 있어갖고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오늘 소개하는 사진은 다 제가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 왼쪽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한 4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아파트 크기인데요. 원래 한 서너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그런 집입니다. 근데 2005년부터 대통령 공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금년 2월 24일 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또 이제 요새 가짜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젤렌스키가 너희들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집을 배경으로 그 뒤에 있는 집입니다. 자기 집을 배경으로 나와서 나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을 얻어서 결사항전을 해서 여태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 집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저 대통령 집 가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서 제가 저것도 찍었습니다. 그 올라가면 장갑차들이 다 경비를 쓰고 있는데 물론 그 접근을 불허하는데 다행히 허가를 받아서 저 집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독립광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바꾼 그런 광장입니다. 이거 설명하자면 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항구가 유명한 오데사 항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수출되는 곡물의 70%가 저 오데사 항구를 통해서 수출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저 항구를 봉쇄했죠. 그리고 상륙을 해가지고 저 항구를 뺏으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뭐 기차 이런 걸로 수출하면 물동량이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도 저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유명한 저남 포템킨 반란 사건의 계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산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고 저 반란 사건이 1905년에 오데사 항구에서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에 일으킬 때 저 포템킨, 저남 포템킨 사건을 빌미로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선전을 했죠. 저 그 항구가 제가 저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항구를 찍은 겁니다. 이것은 키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11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처음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키우 루스 공국이라고 세워졌는데 그게 9세기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10세기에 블라디미르라는 국왕이 나와서 이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당시에 그 비잔팀 제국이 동방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우크라이나의 그 키우 공국에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국교로 삼고 저 교회를 지었는데 저 교회를 지을 때 이 블라디미르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해서 지었다고 해서 11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블라디미르 국왕이란 그 왕비는 지금 저 교회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멋있게 보이는 금돔으로 세워진 교회, 저거는 그 러시아 수도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속해 있을 때 저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는 여러 개 교회도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전격적으로 강제로 뺏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교회가 100%다 러시아 정교회였는데 이제는 거짐 우크라이나 정교회로 201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몇 군데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세운 수도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 정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키우에 있는 개신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 인구가 4천만 명 되는데 78%가 정교회입니다. 과거에는 100% 러시아 정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거짐 우크라이나 정교회죠. 그리고 10% 정도는 카톨릭이고 개신교는 한 3% 됩니다. 근데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서 지금 3%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회들에서도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재정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개신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물질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날 키우 시내에 있는 개신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교회 목사님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의 1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문도 보시고 텔레비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침공할 때 금년 2월 20일에 전격적으로 처음 침공할 때 그 왜 침공을 했느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잘못 판단했어요. 첫째, 푸틴이 겁만 주지 전쟁을 못 일으킬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또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개전 3,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9개월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전격적인 침공 작전을 벌였는가? 그 답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프린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푸틴이 1999년 12월 발표한 논문입니다. 두 밀레니엄 사이의 러시아. 제목이 그렇습니다. 푸틴이 쓴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몰라도 그 국회 도서관에서도 제가 못 찾고 그래서 일본 동경에 있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얻어온 자료입니다. 거기는 일본말로 이렇게 푸틴의 논문이 번역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논문의 줄거리가 여러분들 소련이 언제 붕괴됐죠? 1991년에 붕괴됐죠. 완전히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돼 버렸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8년 후에 푸틴이 쓴 건데 이 논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러시아의 그 힘과 러시아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내 소명이다. 러시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소명으로 삼겠다. 그 말을 이 논문 속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에 큰 그 소련 연방을 많은 나라들이 독립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독립해 나간 국가 여러 개를 러시아가 다시 얻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특히 강조한 게 세 나라예요. 이 푸틴의 논문에 뭘 강조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 세 나라는 형제다. 슬라브족의 형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세 나라는 하나로 통일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푸틴이 이 논문을 통해서 다 암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러시아 군대. 싸우지도 못하고. 해군 사령관은 러시아 군 쪽으로 귀순해버리고 투항해버리고. 그래서 해군 사령관을 다시 다음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도 그 다음날 러시아 진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에게 완전히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푸틴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 2014년 3월 18일 날 모스크바에서 이제는 크림반도를 우리가 다 찾았다, 합병했다 이거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그 금년 2022년 3월 18일 날 제8회 크림반도 합병 기념식에서 그것도 모스크바의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푸틴이 기념 연설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인구의 75%가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근데 푸틴 아버지는 공산당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1952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생할 때 기독교 세례 이런 걸 못 받게 했죠. 근데 푸틴의 어머니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푸틴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푸틴이 동성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다른 건 다 엉터리로 한 것도 많은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그 기념식에서 암송해 갖고 많은 그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한 후에 그게 3월 18일인데 4월 여러분들 많이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돈바스 전투, 돈바스 내전하죠. 그게 4월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푸틴이 그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을 밀어준 거죠. 그래갖고 내전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 돈바스 전투가 거기다 지금 그 친러 괴뢰 정부들을 러시아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는데 금년 4월부터 러시아군이 돈바스에 대해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서 야 이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밀리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95%가 평야입니다. 평야인데 특히 돈바스는 면적이 남한의 절반인데 뭐 거의 다리미로 만들어 놓은 평야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탱크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준거 신문에 많이 나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러시아군 탱크들을 그 미사일로 격파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블린 미사일 발사할 때도요. 그 발사 사수가 엄폐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낮은 언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숨어서 오는 전차를 쏘지 그냥 평지에서 쏘면은 러시아군은 뭐 바보입니까? 그 사수가 맞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돈바스는 아예 그냥 평야이기 때문에 제블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수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바스에서는 러시아 기갑부대에게 엄청나게 이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미국에서 또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또 원조해 줬죠. 그 바람에 뜻밖의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어요. 처음엔 밀렸는데 4월에 벌어진 돈바스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한참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다 뺐고 또 추가로 또 서쪽으로도 진격을 해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탈환하고 지금 오히려 동쪽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밀리니까 그 최신 무기를 공유해 준 거죠. 그것만 얘기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에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돈바스 상공을 날아가다가 러시아제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가 되었고 탑승하고 있던 298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아까 크림반도 뺏길 때 우크라이나 항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이 그때 오바마였죠. 그냥 형식적인 그런 항의만 하는 거예요. 솜방망이 항의. 그러니까 푸틴이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내 계획이 맞았구나. 그때 서방에서 세게 항의하고 그랬으면요, 푸틴이 전쟁 못 일으켜요. 근데 그러고서는 2014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떨어뜨렸는데도 그때도 서방에서 항의를 세게 못합니다. 형식적인 항의만 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군함 3척이 러시아 해군에게 납포돼 버렸어요. 그래도 항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게 이제 한번 침공해도 미국이나 서방 친구들은 지네 전쟁이 아니니까 다 남의 전쟁으로 여기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항의만 할 거고 우크라이나군은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러시아군이 쳐들어가면 3, 4일 이내에 키이우 뺏고 항복 받아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러시아 침공 배경,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소극적 대응. 이것 때문에 푸틴이 큰 마음을 먹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이고 그 뼈대는 이 논문 안에다 들어있습니다. 그 전쟁이 초반전에는 러시아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점점점 갈수록 러시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영향과 교훈. 지금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가 지금 다시 또 신냉전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잠시 탈냉전 시대가 됐다가 1991년에 소련이 분해된 이후에 동서화합, 이제는 싸움이 없는 것처럼 해서 냉전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탈냉전 시대가 이제 신냉전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한편이 됐죠. 일본도 거기에 끼어들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전쟁에서 걸프전이 일어나건 무슨 전쟁이 일어나건 이렇게 세계의 에너지 문제와 식량 문제 두 개 다 강탈을 한 전쟁은 없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걸프전 무슨 이라크전 많이 일어났지만 그때 기름값은 올라도 식량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더블로 겹쳐서 몰려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쟁 방식. 이거 하이브리드 전쟁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냥 총이랑 대포만 쏴치고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리면 지금은 사이버전, 그것까지 다 이 혼합된 그런 전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큰 교훈을 받아야 될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같아요. 피봇 칸출이라 그러죠. 피봇 국가. 그러니까 그 정세의 양쪽 정세 중에 기울어지면 그 양쪽들 중에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 정치적인 위치. 거기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서방이랑 러시아 사이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경계선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 근처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내외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국군은 대화로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군은 대화로서 나라를 지킨다. 듣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종전선언,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종전선언. 자, 북한 핵이 비핵화 됩니까? 안 됩니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있긴.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앞으로도 그러면 또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부제목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지인들이 있으면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랑 군대가 결사적으로 싸워갖고 러시아의 계획을 무력화시켰지만은 우크라이나에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가 약점입니까? 동맹이 없어요. 동맹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만약에 개전 초기에 군대가 파병되었으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푸틴이 딱 바이든이랑 서방 측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저 친구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형식적으로 솜방망이 항의하지 실질적으로 무기는 뭐 원조해 줄 수 있어도 병력은 파견하지 않을 거다. 그거 확신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제일 그 우크라이나의 치명적 잘못이 두 가지. 하나는 동맹이 없다는 거. 두 번째,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는데 소련은 1991년 12월에 망했어요. 벌써 베를린 장벽이 1989년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부터 벌써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1991년 8월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소련이 공식적으로 망하기 4개월 전에 독립 선언했어요. 그래도 소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나라가 벌써 다 망하게 됐으니까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배치한 핵무기를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거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핵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련, 러시아,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1000발이 넘는 그 핵탄두를 어떻게 했습니까? 1994년에 러시아에 돌려준다는 조약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96년에 다 돌려주고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되고 그 덕분으로 경제발전 명목으로 미화 한 5억 달러 그것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다 돌려주지 않고 10발이라도 쥐고 있었으면요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 못합니다. 우선 무기는 계속 주겠지만은 군대가 들어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방을 대리해서 대신 재래식 전쟁을 치러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을 하려면 가스랑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불리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 머리수도 러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아까 전 국민이 4천만 명밖에 안 되고 저 러시아는 1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군을 동원해도 저쪽이 유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죠. 근데 지금 보기엔 재래식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끝나면 단기전으로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서방 측에서 많은 무기를 좀 더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하이마스를 비롯해서 근데 미국에서도 하이마스 줄 때도 상당히 고민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하이마스 아까 말했죠. 그 돈바스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러시아 기갑부대에 밀리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이마스 덕분에 하이마스라는 게 사정거리가 400km가 넘어요. 400km 넘게 때리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에도 있지만 하나 이 하이마스의 특징이 정확합니다. 400km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때린 거는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군 병참 시설을 때렸어요. 폭약 폭탄 창고, 그다음에 유류 저장소. 그것만 골라가지고 200km, 300km 밖에 있는 걸 때리니까 러시아군이 진격을 못하는 거예요. 탱크가 많아도 이게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뜻하지 않게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돈바스에서 뺏기고 하르키우까지 뺏기면은 하르키우가 원래 뺏겼다가 다시 찾았죠. 두 번째 도시. 그런데 금년 4월 총공세에서 하르키우 쪽으로 거짐 또 러시아군이 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거 우크라이나가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비장의 무기를 준 게 그게 하이마스입니다. 근데 더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 로키드 마틴 회사에서 만든 게. 근데 만에 하나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에 뺏길까봐. 그럼 러시아군이 그 분해해갖고 성능을 다 파악해갖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까봐 그래서 하이마스는 안 주려다가 하도 밀리니까 하이마스를 줬는데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저 5분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됐으면은 푸틴이 공격을 못 합니다. 애당초. 소련이 망한 게 1991년 12월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전부 나토에 가입해 버렸어요. 1999년에 가입했구만. 그다음에 2004년에 발트 3국이 또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에. 아까 체코, 뭐 헝가리 이런 거는 소련의 위성 국가였지만은 발트 3국은 소련에 속했던 국가거든요. 그 국가들조차 독립하고서 2004년에 나토에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푸틴이 열받는 거죠. 푸틴은 고르바초프 기억나시죠?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푸틴은 고르바초프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1991년 12월에 분열되는데 분열되기 5개월 전인 1991년 7월에 고르바초프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산시켰습니다. 나토에 대항해서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 기구인데 나토는 멀쩡하고 오히려 위성 국가들 뭐 그다음에 발트 3국까지 나토에 합류해 가지고 나토의 세력이 더 커졌는데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더 동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제는 에스토니아 이런 게 러시아랑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토 국가에. 과거에는 독일까지만 나토 국가였는데 소련으로서는 야 이건 그건 니는 나토도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올 수 싶죠. 야 우리 바르샤바 이거 조약기구 다 해체인데 니는 왜 해체하냐고 자꾸만 우리 러시아 국경 쪽으로 동진해 오느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푸틴도 상당히 두려움이 많았죠. 근데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그 가입 못하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두 나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왜냐하면 독일이 그 러시아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독일 기업들이. 그 나토에는 나토 가맹국들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 가입 희망국이 신청국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반대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 러시아 조선 산업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함들을 프랑스에서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해군 군함까지 다 프랑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반대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두 나라가 다 찬성해서 가입했으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못하죠. 예, 그는 끝나겠습니다. 네.